지금 순자산은 매일 변동되다 보니까 지난 6월 달에 이제 인터뷰했을 때 뭐 한 32억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기준으로 33억 정도 조금 더 이제 증가하긴 했습니다. 그런 순차적으로 잘 증가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월 달, 뭐 4월 달 주가가 이제 폭락할 때마다 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추가 이제 매수는 이제 많이 좀 진행하는 편인데 그때 이제 뭐 추가 매수한 거 빼고는 이제 특별하게 지금 요즘처럼 이제 상승하고 이럴 때는 제가 매수는 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폭락하기 전에는 그냥 가만히 있는 편입니다. 이게 부채 없이 순자산인가요? 네, 지금은 이제 특별하게 이제 대출 없이 부동산으로 실시간 시세 한번 봐보니까 한 19억 정도로 조금 이제 올라 있더라고요. 주식 가치도 한 어제 기준으로 점검을 해보니까 한 14억 정도 되는 것 같아서 네, 그 정도로 뭐 자산을 좀 대출 없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거주 지역은 이제 동판교에 거주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대출 없이 순수 자가로 거주를 하고 있고 제가 이제 투자하고 있는 비중은 이제 미국 직투 계좌로 해서 한 6억 5천 정도 투자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연금저축 IRP 해가지고 이제 한 3억 5천 정도 투자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발행어음으로 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게 한 3억 정도 굴리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비트코인 해서 한 2천만 원 정도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좀 별개로 이제 여행을 좀 주로 다니는 부부 취미가 있어서 그래서 여행 투자로 한 1억 1천 정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준비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저희가 해외여행을 조금 이제 자주 나가는 편인데 그래서 올해 벌써 한 5번 정도 이제 나간 것 같은데 자주 나가고 이제 좋아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해외여행 같은 게 이제 비용이 이제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런 이벤트 있을 때마다 조금 투자금을 뺀다거나 아니면은 저금통에서 이제 빼서 이제 여행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산을 좀 안 건드리고 투자할 수 있도록 유지하기 위해서 여행 비용을 감당하는 별도의 이제 투자 계좌를 좀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통해서 이루어진 수익금으로만 이제 여행을 다니고 근로소득이나 다른 이제 투자 예수금에서는 이제 건들지 않고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로 조금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 인생 이벤트에 필요한 좀 큰 목돈들이 필요하거든요. 뭐 해외여행도 있고 사실 이제 가끔 이제 와이프가 얘기하는 이제 가방 사고 싶다는 그런 이제 가방 같은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작게 보면은 뭐 2년마다 한 번씩 바꿔야 되는 핸드폰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뭐 몇 년마다 바꿔야 되는 뭐 새로운 뭐 아이패드, 노트북 이런 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목돈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소한 이제 목적 자금을 위해서 별도의 좀 계좌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가방 통장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와이프가 이제 가방을 사야 될 때는 특별하게 저희 이제 근로소득으로 안 사고 투자 상품 수익금으로 해서 이제 구매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오히려 이제 안정적인 생활이나 투자가 가능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월 현금 흐름이 약 350만 원 정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 발행어음에서 이제 이자 수익으로 한 이제 매월 100만 원, 주식에서 이제 배당금으로 한 250만 원 정도씩 나오고 있는데 노후를 대비해서 이제 이런 배당금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세팅을 하고 있는 월 배당 금액인데 지금은 이제 전액 다 이제 재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배당금이 얼마가 들어오더라도 제가 이제 만져본 적은 이제 없는 금액입니다. 300에서 35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이 나온다고 하셨는데 그걸 왜 다 재투자하세요? 다 쓰지 않으시고? 지금 제가 이제 배당금을 재투자를 하는 이유는 약 이제 연 4천만 원 정도씩 이제 배당금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자금은 사실 이제 공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사실 제 노력 없이 자동으로 이제 생성된 금융 자산이라서 그래서 그런 자산은 오히려 조금 더 이제 공격적인 투자 상품에 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뭐 TQQQ랄지 어차피 이제 내 노력으로 만든 돈이 아니어서 이제 배당금으로 들어오는 돈은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제가 이제 힘들게 번 돈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거는 가장 안정적으로 CHD나 이제 SPY 같은 그런 안정적인 종목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세팅하고 있는 이제 배당 종목들은 현재 3억 모으기를 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어제 기준으로 이제 점검해 보니까 2억 8천 정도 좀 모아져 있어서 SCHD에서도 이제 충분한 좀 배당금이 나오고 있고 배당주에는 이제 정확하게 한 2억 정도 투자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주 중에서도 이제 국내 배당주 맥쿼리 인프라와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대신증권 우선주, 포스코홀딩스 정도 보유하고 있고 리츠 종목에는 한 리얼티 인컴을 한 4천만 원 정도 좀 투자가 되어 있고요. 이 종목은 이제 조만간 이제 국내 주식은 좀 정리를 하고 미국 이제 종목으로 좀 넘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 커버드콜 종목들로 해서 이제 타이거 미국 탑 10 플러스 10%
그리고 타이거 플러스 10% 커버드 콜, 그리고 미국 나스닥 100 15% 커버드 콜, 세 종목 이제 커버드 콜 종목으로 해서 한 5천만 원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한도 2천만 원까지 이제 종합과세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각각 부부 합산해서 1,800, 1,900 정도씩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내년 배당금을 세팅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5월달, 6월달 정도에 한번 좀 점검을 하는 편이에요. 얼마를 받아왔고 남은 기간 동안 얼마가 될지, 배당금이 이제 넘어갈 것 같다 싶으면 일부러 그냥 배당을 포기하고 배당 종목을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투자 수익이나 배당금으로 인한 그런 가치 상승보다는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한 그런 투자가 조금 더 이제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매도한 배당 종목 그 예수금은 별도로 다른 지수 투자를 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이 없이 쉽게 그냥 매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40대이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처음부터 금수저이셨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재테크로 돈 불리신 거 맞나요? 지금 대부분 이제 투자를 포기를 하는 이유가 내가 100만 원, 200만 원 모아봤자 큰 돈을 못 만들 거기 때문에 시작조차 안 하는 경우들이 이제 아주 이제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가지고도 이제 충분히 사실 이제 이런 큰 부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도 기억을 해보면은 첫 월급 받았을 때가 제가 150만 원 정도였다라고 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원룸 이제 자취 생활하면서 이제 저도 시작을 하면서 이제 꾸준히 지금 20년 동안 이제 사회 생활하면서 이제 만든 자산이어서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시청하시는 어떤 분들이라도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자산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면서 조금 이제 느꼈던 부분들이 직장인이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20년 직장 생활 중에서는 한 5년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빨리 시작을 하는 게 가장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모은 돈을 결혼 자금으로 활용을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두 사람이 이제 각각 5년이라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제 월급 받아왔던 부분들을 이제 전부 다 이제 소진을 하죠. 사실 5년이 지났는데 가지고 있는 이제 현금성 자산, 이제 영원이 되는 거고, 생활하면서 이런 전세 자금 대출 받아서 이제 새로운 아파트로 이제 들어가면서 또 이제 5년 동안 모았던 돈들을 전부 다 이제 올인을 해서 전세로 들어가죠. 그러면서 이제 또 10년이 지났는데도 이제 가지고 있는 자산은 또 영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 매매를 하기 위해서 이제 청약도 붙고 끝내 이제 목표했던 이제 아파트를 사더라도 최대한 이제 10년, 5년 동안 이제 모았던 돈을 마지막 이제 대출 상황까지 해서 이제 내 집이 됐을 때 그 정도가 보면은 이제 가장 빠른 케이스가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대출 상환하고 이제 끝났을 경우에 이제 집은 이제 순순히 이제 내게 됐지만은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이제 영원이거든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남은 직장 생활이 한 5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5년 동안에 이제 나머지 내 인생을 책임져줄 은퇴 자산을 좀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 5년 동안에 나머지 30년, 40년을 책임져줄 돈을 모아야 된다는 좀 부담감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이제 마지막 이제 5년이 아니라 계속 투자를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은 훨씬 좀 더 수월하게 자산을 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찍 시작을 해서 복리로 돈을 불려주는 게 나중에 내가 노동력으로 돈을 모으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고 빨리 많이 모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1,000만 원 있으면 뭘 할 수 있어요? 막 32억까지는 아니더라도 13억은 만들고 싶거든요. 접근하기 쉬운 이제 투자 방법 하나 설명드리면은, 지금 만약에 PD님과 이제 PD 친구분 이제 두 분이 있는데 지금부터 이제 매년 1,000만 원씩 이제 10년을 투자를 하신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사회생활 시작했으니까 이제 10년 동안 이제 재밌게 이제 월급 다 쓰면서 노는 친구가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이제 10년이 지나고 이제 PD님은 10년 동안 열심히 모았으니까 나머지 30년 동안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모은 자산 다 쓰면서 이제 월급 다 쓰고 이제 아주 재밌게 이제 30년을 지냅니다. 친구분은 30년 동안 10년 후에 투자를 나도 해야겠다라고 깨닫고 이제 열심히 이제 30년 동안 이제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PD님은 이제 10년 동안 총 1억 2천만 원을 투자를 하게 되고 친구분은 이제 3억 6천만 원을 투자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40년이 지났을 경우에 PD님의 자산은 15억, 친구분은 12억을 만들게 됩니다. PD님은 훨씬 적은 돈을 투자했지만 친구보다 훨씬 많은 자산을 만들 수가 있었고, 친구는 PD님보다 3배나 많은 돈을 투자를 했지만 PD님보다 더 적은 돈을 이제 모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좀 복리의 마법이고, 왜 먼저 투자를 진행을 해야 되는지 가장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 좀 단편적인 예시입니다. 그래서 PD님도 매년 꾸준히 1,000만 원씩만 10년 투자면은 나는 이제
파이어 할 수 있다라는 마인드로 투자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예시는 연 8% 정도 상승하는 가정의 이제 지수 투자라고 설명을 드린 건데, 만약에 뭐 S&P 500 같은 12% 상승률이라면 사실 최종 자산은 더 많이 모아져 있을 것이고, 조금 더 이제 안정성을 높인다라고 하면 뭐 S&P 500과 HD 같은 배당 종목을 섞어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방금 말씀드린 뭐 한 15억 정도는 충분히 만들면서도 그 정도 됐을 때는 아마 충분한 배당금도 좀 만들어지는 그런 투자 포트폴리오가 될 것 같습니다. 이 1,000만 원이 어디까지 늘어나냐 보다는 먼저 투자를 해서 복리 효과를 조금 설명하기 위한 예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1,000만 원을 모으셨으니까 1,000만 원을 투자를 하고 1,000만 원 정도씩 추가적으로 10년만 투자를 하시면은 10년 후부터는 이제 월급 받으신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시고, 그리고 30년 정도 기다리시면은 투자한 1억 2천의 자산은 30년 후에는 한 15억 정도로 이제 불어나 있는 자산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제 연평균 8% 정도 수익률 계산하면은 이렇게 복리 효과가 좀 발생하게 됩니다. 30년씩이나 투자 못하고 한 10년, 20년이라고 한다면 내가 몇 퍼센트의 수익률을 만들어야 이게 놓을 수 있는 거예요? 30년은 약간 좀 길다고 좀 생각이 들죠. 이제 미국 나스닥 100을 이제 6주만 사시면 돼요. 지금 이제 한 주에 뭐 한 60만 원 정도 하니까 360만 원 정도만 투자를 하시고 30년만 이제 기다리시면은 이제 한 주가 한 1억 5천 정도가 돼 있어요. 3년, 4년 정도의 생활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딱 6주만 매수하셔도 30년 후에는 이제 파이어 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자산이 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은 이제 30년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너무 좀 약간 먼 미래 같고 좀 기다리기 이제 오래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좀 한 20년으로 좀 줄여드린다라고 하면은 나스닥을 한 66주 정도 이제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계산해 보면은 뭐 한 약 4천만 원 정도 매수를 하면은 이 한 주가 20년 후에는 800만 원 정도 돼 있거든요. 한 주만 팔면은 2달 정도의 생활비가 이제 충분히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1년에 6주씩 매도를 하면서 생활하시면 되는 파이어가 이제 완성이 될 수 있는 금액이 한 4천만 원 정도, 그리고 20년을 기다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20년도 좀 너무 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10년으로 단축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이제 많은 자산이 좀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나스닥을 한 306주 정도 매수를 하시면은 이제 60만 원, 70만 원 정도씩 늘어나 있게 되는데, 그러면은 매년 매달 2주씩 매도를 하면은 1년에 24주를 매도를 하면서 생활을 하면은 평생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자산이 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나스닥이 연평균 20%가 나오나요? 지금 최근 수익률 계산을 해보면 연평균 한 21% 정도 좀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상승할 때도 좀 무섭게 상승하기도 하는데 하락할 때는 좀 무섭게 하락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포트폴리오가 좀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꼭 이제 나스닥만 투자를 해서도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셔서 자산의 일정 부분은 이제 나스닥에 투자를 하시고 나머지는 조금 더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게 적립식 투자나 모아가는 투자를 할 때 어떤 종목 좀 추천을 해주세요?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는 그냥 가장 기본이 되는 S&P 500을 제가 추천을 많이 드리는데, 국내외 주식 모든 이제 종목들 비교를 할 때 비교 지수가 S&P 500입니다. 미국 지수 투자를 이기는 투자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실례로 이제 워런 버핏과 미국에서 이제 유명한 헤지 펀드 투자자들이 투자 내기를 했던 좀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10년 동안 이제 워런 버핏이 미국 S&P 500에 투자를 한 결과와 헤지 펀드가 가장 수익률이 좋은 이런 투자 상품들을 매수를 통해서 투자를 했을 때 어떤 사람의 포트폴리오가 더 이제 높은 수익률을 거두느냐에 대한 이제 투자 내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워런 버핏이 좀 압승을 했고요. 그만큼 1년 동안 이제 S&P 500을 이길 수 있는 종목들은 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연평균 12% 상승하는 S&P 500을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좀 이길 수 있는 종목은 하나도 없다라고 보거든요. 10년 연속으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투자 수익률이 아마 전 세계 상위 10%에 드는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연평균 12%를 유지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좀 어렵고 뛰어난 성과라고 생각을 하시고 S&P 500에 투자를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뭐예요? QQQ는 이제 미국 증권사에 상장된 이제 기술주로 이루어진 상위 100개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이 이제 나스닥 이제 3등까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S&P 500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상장된 상위 500개 기업의 모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도 들어있지만 500에는 이제 금융주, 뭐 리츠주, 다양한 이제 가치주들이 있는데 나스닥에는 기술주들만 이제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S&P 500이 조금 더 이제 안정적이고 이제 섹터에 이제 흐름이 있기 때문에 기술주, 이제 테크놀로지 종목들이 이제 많이 상승을 했는데 올해는 이제 가치주 상승이 훨씬 좀 더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스닥이 이제 50% 상승하는 동안 한 20% 정도 상승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보다 더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경기 사이클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이어서 나스닥보다는 500으로 투자를 시작을 하시면서 투자 스타일에 맞게 나스닥이나 HD 같은 종목을 추가를 하시면은 도움이 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락장 배우는 좀 어떻게 하세요? 처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하락장을 만나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투자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거치식 투자, 처음부터 뭐 1억, 2억, 10억 투자하시는 분들은 초기에 이제 쭉 상승장을 만나는 게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긴 하지만 사실 많은 초보 투자자분들이 처음부터 이제 내가 이제까지 모은 돈을 한 방에 다 이제 올인 투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씩 한 주씩 좀 적립식 투자를 많이 하십니다. 지금 주가의 뭐 상승 하락 그런 거는 좀 무시하시고 그냥 생각나실 때 바로 시작을 하시는 게 가장 좀 좋은 투자 타이밍이라고 좀 말씀드리거든요. 본격적으로 좀 큰 자금들이 이제 투자를 했던 시기가 이제 9년 정도인데 그 당시 때부터 2000년까지 좀 주가가 좀 지속 상승을 했던 시기인데 그럴 경우에 사실 결과론으로 따지면은 제 평균 단가는 계속 올라가는 시기였던 거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시기 때 마침 이제 저도 이제 계속 이제 적립식 투자로 이제 추가 매수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평균 단가가 이제 많이 낮아지고 그리고 22년도에 한번 다시 이제 폭락장이 왔을 때 그때도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니까 제 평균 단가는 더 이제 낮아질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인생에 있어서도 이제 두 번의 이제 큰 하락장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자산이 좀 크게 형성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락장을 좀 걱정하지 마시고 내일은 더 싸게 살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오히려 하락장이 좀 반갑고 좋은 투자 기회라고 여겨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코로나 그리고 22년 하락장 때는 밑 빠진 독에 이제 물 붓기였거든요. 자산은 오히려 이제 더 훨씬 많이 빠져 있을 정도로 투자를 할수록 이제 자산이 줄어드는 그런 어려운 시기도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블로그에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은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투자 기록을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매월, 매일, 뭐 매년 투자 기록을 정리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저 시계를 이제 멀리서 이제 볼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언제 투자를 했고 홀딩만 하고 이런 제 투자 타이밍과 뭐 자산 증가 그래프 그리고 뭐 주가 그래프를 좀 비교를 해보면은 매년 하락장 크게 이제 하락하는 타이밍 때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좋은 투자 타이밍이라는 거를 좀 투자를 하면서 경험적으로 좀 느끼고 있어서 최근 8월, 9월 큰 하락장이 있었는데 저는 블로그에서도 좀 좋은 투자 타이밍이라고 좀 추천을 하면서도 저도 이제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투자 기록을 좀 정리하는 습관 그것도 좀 성공 투자의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퇴를 하고 파이어를 하고 이제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투자 수익이 아니라 평가 자산에서 내가 이제 까먹으면서 이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수익률이 뭐 10%라고 하더라도 10억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자산이 작아서 뭐 10%, 20%, 50% 수익이 나면은 약간 수익률을 건드는 게 싫어서 추가 매수가 좀 꺼려지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수익률은 좀 무시하시고 평가 자산에 신경 써서 열심히 그냥 계속 꾸준히 적립식으로 좀 모아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나라에서 매년 발표하는 이제 은퇴 후 필요 자산을 기록을 해보면은 2인으로 생활하기 위한 중간 정도의 자산은 한 월 330만 원 정도로 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300만 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기준으로 해서 은퇴 자산을 좀 생각하고 만드시는 게 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이제 주식 투자자분들에게 유명한 이제 4% 인출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미국 주식 지수 투자 이제 60%, 채권의 40% 이런 6대4 비율로 투자를 했을 때 매년 4%씩 인출하더라도 내 자산은 줄지 않는다. 사실은 매월 300만 원 정도의 이제 월 현금 흐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연 단위로 이제 4천만 원이 필요하면 사실은 이제 투자 자금이 이제 10억이 필요한 거거든요. 일반 직장인들이 좀 만들기는 이제 너무 이제 큰 자산인데 지금 당장 10억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부담도 되고 이제 사실 너무 좀 달성하기 힘든 목표 같아서 실은 그렇게 이제 큰 자산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작은 돈만 투자를 해놓으면은 시간이 알아서 이제 불려주기 때문에
1억 정도까지만 열심히 모아서 10년 정도 1억만 만드시고 그 자산이 이제 계속 굴려서 투자가 된다라고 하면 1억 정도는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만들어질 수 있는 자산이거든요. 이렇게 미국 지수 장기 투자하면은 자동으로 좀 부자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꼭 제 케이스가 아니라 미국에는 이제 401k라고 이제 미국 직장인들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국민연금과 같이 이제 미국 지수에 투자를 하는 퇴직연금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은퇴자들 중에 백만장자들이 굉장히 흔하게 있거든요. 그냥 사회초년생 때부터 401k 납부하면서 장기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되기 싫어도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사실 미국 지수 장기 투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열심히 모아서 1억을 만들었고요. 내가 돈 걱정 없는 노후 대비 마치고 싶다면 미국 지수 투자를 좀 어떻게 해나갈 것 같으세요? 제가 이제 작년 10월쯤에 이제 상승 랠리가 시작할 것 같다라고 좀 블로그에 올렸는데 그때부터 사실 지금까지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긴 했거든요. 중간중간 하락장도 있긴 했지만 길게 보면은 사실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쭉 상승을 했는데 지금이 이제 고점인지 저점인지는 사실 이제 저도 모르고 사실 어떤 누구도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목돈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갖고 계신 자산을 이제 저는 이제 조언 드릴 때 24분의 1씩 꾸준히 이제 매월 기기식으로 그냥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시라고 좀 조언을 드리고 있거든요. 24개로 나누는 것 중에 하나 1200만 원을 가지고 있다. 이제 12분의 1이 100만 원이잖아요. 24분의 1이면 이제 50만 원. 그렇게 해서 24분의 1로 나눠서 지속적으로 적립식 매수를 하라고 좀 조언을 드리고 주가 상관없이 투자를 하는 이유는 주식 수량을 늘리기 위한 거고요. 오를지 하락할지 모르기 때문에 적립식으로 모아서 에버리지 효과를 좀 누리고 그리고 하락장이 올 때마다 남은 12분의 1을 추가 투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락장에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균 학과도 더 낮출 수도 있고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라고 하면 그냥 시드는 그 보관한 채 타이밍을 좀 노려도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시작을 할 때 24분의 1 투자를 통해서 기계식 투자와 타이밍에 맞는 추가 매수 전략을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SCHD는 배당 성장에 포커스한 100개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ETF인데 배당 성장률이 이제 매년 12%씩 나오고 있으면서도 주가 상승률도 매년 꾸준하게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배당 투자자 분들께는 많이 유명하고 좀 추천드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10년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투자 자산이 1억 원은 이제 3억으로 증가가 되고 배당금이 복리로 증가를 하고 있어서 이제 10년 후에는 4% 인출을 통해서 3억 원에 4% 1200만 원씩 인출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1억을 SCHD에 투자만 해도 10년 후에는 월 한 200만 원 정도씩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이 만들어지는 포트폴리오거든요. 먼저 투자를 시작을 해서 복리 효과를 노리시면은 1억만 가지고도 좀 어느 정도의 좀 은퇴 자금이 마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걸로 지금 노후 대비하고 계신 거예요? 4가지로 은퇴 전략을 좀 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이제 첫 번째가 GD, 이제 3억 모으기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고, 3억 정도를 모으면은 10년 뒤에는 이제 매년 5,400만 원 정도씩 배당과 4%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자산이 좀 만들어지는 투자 섹터라고 좀 보시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은퇴 전략이 서두에 말씀드린 QQQ 2억 모으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너무 쉽게 달성이 됐어요. 사실 올 초 정도에 그냥 추가적인 이제 매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제 주가 상승률이 이제 워낙 좋다 보니까 제가 노력 안 했는데 자동으로 좀 2억 만들기가 완성이 돼서 아마 내년에 다시 촬영을 한다라고 하면 뭐 3억 만들기가 바뀔 수도 있는데 그냥 가만히 놔두면 이제 주가가 상승하면서 이제 10년 후에 이제 자산이 이제 크게 불어날 수 있는 QQQ 2억 모으기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S&P 500 2억 모으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QQQ와 약간 비슷한 이제 성격을 갖고 있긴 하지만은 QQQ는 기술주 섹터라는 이제 섹터에 투자를 하는 상품이고 S&P 500은 미국 지수 전체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보다는 훨씬 안정적으로 느리지만 우상향하는 그런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배당주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배당주에 지금 2억 모으기를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이제 월 배당금이 꾸준한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해서 앞에 설명드린 세 가지 투자 상품이 전부 다 망하더라도 이 배당금으로 그냥 안전하게 그냥 생활할 수 있는 최소 생활비를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죠. 이 네 가지 은퇴 전략을 좀 수립을 하고 있고 네 가지 다 성공을 하면은 저는 굉장히 편한 호화로운 좀 은퇴가 될 수도 있고 넷 중에 하나만 성공하더라도 일반적인 은퇴가 될 수도 있고 조금씩 빼쓰는 방식으로 은퇴를 하더라도 망할 수 없는 그런 투자 포트폴리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꾸준히 네 가지를 모아가고 있습니다. 다 성공했을 경우에요. 매달 한 얼마씩 나오게 돼요? 10년 후에는 그냥 얼추
계산해도 14억, 15억 정도 자산이 불어나 있으면은 그 자산으로 인해서 뭐 4% 인출률 생각하면은 충분히 이제 그 QQQ 포트폴리오만으로도 편안한 이제 은퇴 자산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월 1,000만 원 정도씩은 만들어지고 이런 부분이 이제 복리로 증가하다 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이제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제 할아버지가 된 후에 무리가 없는 그런 포트폴리오가 좀 만들어졌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현재 좀 최근에 좋게 보시는 ETF 종목이나 주식 있으신지도 궁금해요. 초보자분들이나 이제 투자를 시작하는 분들께는 S&P 500을 추천드리지만은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는 내년까지는 기존 이제 소외됐던 섹터주들이 상승할 여력이 좀 많이 있거든요. 가치주라고 표현을 하는데 배당 종목, 리츠, 리얼티 인컴 같은 부동산 섹터들이 내년까지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서 그 부분을 염두를 하고 배당 주식과 리츠 종목에 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제 투자 철학이랑은 조금 이제 안 맞는 부분이긴 합니다. 저는 이제 지수 투자를 통해서 장기 투자면 그냥 편한 투자가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흐름을 맞춰가지고 이제 스윙 투자라고 하는데 타이밍 매수 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사실 직장인들이 쉬운 방법이 아니어서 저도 요즘 투자를 늘리고 있고 부모님께도 이제 추천드렸던 이제 종목이긴 한데 서두에 말씀드렸던 타이거 미래셋에서 출시한 커버드콜 시리즈들이 상품이 좀 잘 나온 상품이거든요. 과거 커버드콜이라고 하면은 이제 자산이 이제 장기로 봤을 때는 이제 점점 이제 녹아내린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1세대 커버드콜이 아니라 이제 2세대, 3세대로 좀 발전한 이제 커버드콜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지수를 추정을 하면서 투자 자산의 10% 정도를 이제 커버드콜로 운영을 해서 매년 10% 정도 배당을 좀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1억 투자면은 매월 한 800만 원 정도씩은 이제 안정적인 좀 배당금이 나오는 투자 상품이 될 수 있어요. 증권사에서 이런 이제 커버드콜 투자 상품들이 많이 나오는 것도 연금 상품, 예금 상품을 좀 대체할 수 있는 은퇴의 목적으로 충분히 안정적이면서도 충분한 배당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품이라고 보고 있고 은퇴 시기가 이제 더 가까워지면은 투자 자산들의 많은 부분을 커버드콜 종목으로 좀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받고 있는 이제 월급에 좀 충실하게 적립 투자만 하더라도 내가 나중에 이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좀 벌어질 수 있는 그런 투자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게 제 투자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자산을 모아야지 보다는 나중에 여유롭고 그냥 뭐 충분히 이제 고민 없이 뭐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블로그로도 알려주고 계시고 또 이렇게 인터뷰로도 노하우를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혹시 알려주시는 이유가 있나요? 사실 이런 투자 정보나 이제 뭐 투자 전략 부분이 이걸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사실 저도 이제 직장인 투자자거든요. 그래서 뭐 아침에 이런 지옥철에서 이제 시달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투자에 전념하고 그래프를 확인할 수가 이제 없는 투자자 입장에서 편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투자를 좀 꺼려하고 주식 투자를 하면 패가망신한다. 이런 얘기들도 좀 많이 있어요. 뭐 자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식 투자를 권해라. 이거 좀 재밌는 얘기인데 저희 부모님 세대에 있어서는 주식 투자를 하면 패가망신을 하는 게 좀 맞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지수 투자라는 것도 없었고요. 정보가 좀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누가 더 빠른 정보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쉽게 이제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누구는 정말 쉽게 돈을 벌 수가 있었던 시대가 있었고요. 그 시대에서 저희 같은 이제 개미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정말 위험한 투기 같은 이제 개인 종목들을 투자를 했던 게 사실이고 하지만 지금은 뭐 인터넷, IT, 스마트폰 등으로 동일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좀 시대에 도달이 했습니다. 아침에 유튜브 보면서 출근하면은 뭐 똑똑하신 분들이 미국 시장 분석해서 이제 알려주시고 있어서 그거 보고 좀 편하게 투자를 하고 있어서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이거는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특별하게 이제 금융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저도 이제 편하게 뉴스에 나오는 그냥 공짜 정보 듣고 투자를 하고 있고 이렇게 쉽게 자산이 불릴 수가 있는데 왜 투자를 안 하고 있으신지가 오히려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지수 투자 그리고 이제 다양한 정보 그리고 장기 투자만으로도 쉽고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좀 방법이 오픈돼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떨어질 수도 있고 이제 올 수도 있겠지만 멀리서 보면은 꾸준히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고 그냥 꾸준히 갖고만 있어도 자산이 크게 불어날 거기 때문에 매수하고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자동으로 그냥 부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현재 33억 정도 이제 일구셨고 돌이켜보니까 이 행동을 반복했더니 지금의 성과를 만들 수 있었다 하는 게 좀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 자산을 만들 수 있었던 좀 두 가지 키포인트는 부동산 투자와
주식 투자를 좀 병행을 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신규 매수를 하고 갈아타기를 하면서 꾸준한 이제 부동산 투자를 진행을 하면서 동시에 주식 투자도 병행해서 진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가치도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복리로 증가를 했고 주식 투자에 대한 가치도 장기 투자를 통해서 이제 복리로 증가를 할 수 있었던 게 가장 1등 공신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별한 노하우는 없었나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성과를 내는 과정에서? 결혼을 하면서 이제 실거주 목적으로 좀 용인에 있는 이제 24평 아파트를 매매를 하면서 이제 결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상환이 완료가 되고 지금 이제 용인에서 동판교로 이제 이사를 하면서 이제까지 10년 동안 모았던 자산보다 더 많은 자산을 대출을 해야 되는 좀 상황이 발생을 했고 3억 6천만 원 정도 대출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갈아타기를 할까 말까 의사결정을 하는데 가장 좀 도움이 됐던 부분이 이제까지 10년 동안 이제 자산의 흐름을 기록하는 이제 습관이었거든요. 단기적으로는 뭐 매달 6개월, 1년 정도 그런 텀을 가지고 장기적인 자산 관리를 하면은 내가 1년 동안 얼마를 썼고 어느 정도 자산을 모았구나 저축률 같은 게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비율을 가지고 내가 뭘 줄이고 뭘 높일 수 있는지 좀 캐치업 할 수도 있고요. 용인에 있는 아파트에서 이제 동판교에 있는 아파트로 갈아타기를 할 때 계산상으로는 7년 정도가 이제 상환하는 데 걸리겠다라고 좀 기록이 나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사실 이제 5년이 안 되게 해서 이제 상환을 완료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자산을 기록하는 습관이 있으면은 이렇게 뭐 대출을 통해서 부동산을 매매할까 말까에 대한 고민에 있어서도 좀 쉽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용인에서 이제 판교로 이사를 결심했던 것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인생 숙제를 좀 끝내자였거든요. 살아가면서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상급지가 이제 최종 목적지가 될 텐데 빨리 도달해서 인생 숙제를 끝내놓으면 다른 숙제를 할 수 있는 좀 여유 자금 또 여유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용인에서 동판교 쪽으로 나름 기준으로는 이 정도면은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이제 종착지가 될 수 있겠다라는 거점을 선택을 해서 최대한 인생 숙제를 먼저 끝내자라는 개념으로 좀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상급지라고 표현할 수 있는 압구정 현대 아파트의 15년 동안 상승률, 수익률과 미국 지수 투자의 상승률이 대동소이하거나 S&P 500이 조금 더 높거든요. 그런데 이런 환율 상승률까지 감안을 하면은 S&P 500이 압구정 현대 아파트보다 수익률이 2배 정도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하는 우량 자산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굳이 꼭 부동산에 이제 얽매이지 말고 부동산과 이제 주식 투자를 동시에 진행을 함으로써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좀 투자 수익과 투자 성과를 좀 얻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사실 제 기준으로는 이제 꼭 부동산만이 정답은 아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 수익률 대비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가 이제 매매가 좀 어렵고 한번 사면 이제 손실 보더라도 그냥 깔고 앉아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장기 투자 목적에서는 좀 부동산이 좀 용이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사면은 집값이 떨어졌다고 뭐 매년 팔고 다시 사고 할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그런 이제 장기 투자 목적 가미가 된다라고 하면 부동산도 이제 나쁜 투자 방법은 아닌데 반대로 주식도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는데 하락한다고 안 팔고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바이 앤 홀드 전략으로 보유만 하고 있더라도 부동산보다 더 높은 수익률이 나오거든요. 그 수익률만 계산을 해보면은 꼭 굳이 이제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주식 투자도 충분히 높은 수익률을 만들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부동산이나 주식 한쪽에 이제 매몰되지 말고 좀 밸런스 맞게 포트폴리오를 갖춘 자산에 투자를 하시는 게 더 안정적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끔 이제 기본에 충실한 어려운 투자를 하고 계신다라고 해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동의를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정말 쉬운 투자,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는 투자를 하고 있어서 왜 남들이 이렇게 안 하는지를 모르겠고 저도 이제 제 블로그에서 투자 기록을 다 이제 오픈을 하면서 자산이 어떻게 불어나고 어떤 종목이 어떤 수익률이 나고 있는지를 설명드리고 있는데 저는 절대 어려운 게 아니라고 보고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다들 어려운 투자라고 하시는지 저는 좀 약간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뽀메뽀뽀님이 똑똑하시다거나 시기가 좋았다거나 하셨던 거 아니에요? 똑똑한 거는 잘 모르겠고 투자 시기가 좋지 않았냐라고 좀 이제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 지금이랑도 비슷한 것 같거든요. 20년 폭락하고 22년 폭락했던 그 시기와 지금이 크게 다를 건 없다라고 보고 그렇다고 해서 24년도 이제 하락할 거라고 뭐 예측을 하는 건 아니고 저는 이제 장기 우상향을 좀 믿고 있어서 지금 하락하는 게 걱정이 돼서 이제 투자를 좀 주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가 투자를 시작했던 시기와 지금 뭐 상승 흐름은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 초창기에는 이제 투자 시드가 이제 많지 않으니까 자산 변동성에 대해서
일희일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를 했는데 뭐 10%, 20% 상승을 하면 기분 좋기도 하고 가끔씩 벌고 하면 좀 기분이 좋았던 시기도 있는데, 그럴 때 회사 다녀서 뭐하지? 라는 좀 현타가 올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런 이제 수익률이 많이 올랐다고 나 회사 그만 다닐까, 많이 떨어졌다고 다른 투잡을 뛰어야 되나라고 좀 저는 이제 고민을 안 하는 부분이, 저는 이제 연평균 수익률을 한 12%만 목표를 잡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이상의 수익은 저는 이제 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너무 많이 오르면 요즘 조금 약간 오버슈팅 되고 있네,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좀 마음 편하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안정적으로 걱정 없이 좀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30대로 돌아가서 다시 뭔가 읽어 나간다고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투자할 것 같으세요? 솔직히 지금 자산보다 더 빨리 큰 자산을 좀 만들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느끼는 거는 시간이라는 무기가 어떤 자산보다 가장 크고 파워풀하다는 걸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리 효과만 노릴 수 있다라고 하면은 30대로 돌아가서 지수 투자만 꾸준히 반복하더라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큰 자산을 만들 수 있다라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좀 과거로 돌아간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당장 그냥 월급으로 투자를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투자를 할 때 이제 나스닥이나 이런 기술주, 이제 급등하는 이런 종목들을 이제 매수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게 내 실력 갖고 이제 떨어지면 좀 약간 현타 오기도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작년만 하더라도 S&P 500이 20% 상승하는 동안 많은 개미 투자자분들은 그것보다 더 나쁜 수익 아니면 이제 손실을 본 사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욕심을 가지고 작은 돈으로 큰 돈을 만들고자 하는 투자가 아닌 투기를 하는 부분으로 좀 주식을 접근하신 분들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냥 안정적인 S&P 500만 투자를 하더라도 좀 10년이면은 전 세계 헤지펀드 투자자들보다 수익률이 높은 상위 10%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고요. 20년만 투자하면은 상위 1% 투자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를 할 때 투자 대회에 나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1등 투자자가 될 필요도 없고 2등 한다고 해서 실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안정적으로 전 세계 상위 10등만 하더라도 얼마나 우수한 성적인지를 몸소 체감하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욕심 안 가지고 안정적인 투자하더라도 좀 좋은 성과가 나올 거라고 좀 믿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를 결심하신 30, 40대 분들에게 좀 조언 드리고 싶은 거는, 상승하는 종목을 고르는 그런 안목보다 먼저 시작을 하는 게 가장 좀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좀 느끼고 있거든요. 지금부터라도 그냥 한 주씩 미국 S&P 500 같은 2만원짜리 종목 한 주씩이라도 꾸준히 매수를 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 습관을 좀 가지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굳이 두려워하지 마시고 적립식으로 꾸준히 투자하신다고 생각하시면은 좀 좋은 투자 성과가 좀 나올 거라고 좀 믿고 있습니다. 제가 투자하고 있는 방식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좀 어려운 투자가 아니라고 좀 저는 믿고 있고, 제 생각에도 제가 너무 좀 게을르게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정도 수익이 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게으르고 관리를 안 하는 좀 투자를 하고 있는데, 대신 한 주, 두 주 샀다고 좀 만족하지 마시고 한 1억 정도까지 투자하겠다라는 좀 큰 목표를 가지고 조금씩 목표를 달성을 해 가시면 좋은 투자 성과 있을 거라고 좀 확신합니다. 대기업 뽕이라고 하죠. 어깨에 진짜 뽕이 막 가득해서 엄청 거만해졌던 것 같아요. 나 이제 내 인생 폈다.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면 친구들 무시야. 저는 이제 대기업 다니니까 괜히 큰 소리 치고, 주변 사람들이 너 정도면 구급 공무원은 금방 붙을 거다, 그런 식으로 주변에서 이렇게 바람을 넣어주고 응원을 해주니까 2년 반 동안 시험은 3번을 치렀습니다. 처음에 시험에 떨어졌을 때는 좀 놀라는 정도였고, 두 번째 시험에 떨어지고 나서는 멘붕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실자각이 필요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현필이라고 하고요. 준비 없이 퇴사를 하면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에 대해서 제 경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일단은 저는 길게 다니진 않았고요. 1년 6개월 정도 다녔고, 그때 당시에 제가 퇴사할 때 새해 전후로 월급이 400만 원 정도, 연초에 받은 성과금이 한 1,500에서 2,000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대기업 뽕이라고 하죠. 어깨에 진짜 뽕이 막 가득해서 엄청 거만해졌던 것 같아요. 나 이제 내 인생 폈다. 어릴 때 그런 좀 철없는 감성이죠.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자신만만해하고, 그러면서 어떤 근자감이 생기기도 하고. 그때 제가 28살에 입사를 했습니다. 근데 1년 6개월 만에 퇴사를 하셨어요. 왜 퇴사하신 거예요?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은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직무가 저한테 맞지 않았고요. 일주일에 2-3번씩 꼭 회식이 있었고, 회식이 없으면 야근이고,
저는 그때 막내급이었기 때문에 회식을 하든 야근을 하든 다음날 제일 먼저 출근을 해서 아침 회의를 준비를 하고 그리고 막내들이 해야 되는 뭐 여러 가지 잡무들을 하면서 정신없이 보냈는데 대기업 다니면서 이 월급 받으니까 난 버텨야지 이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 윗선임 두 분께서 몇 달의 간격으로 다른 파트로 다른 이제 본사로 전배를 가게 되시면서 그 일들을 제가 떠맡게 된 거예요. 제가 인정 욕구가 좀 그때 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여기서 성과를 내야지 이런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선배들이 주신 업무들 내가 다 처리할 수 있어. 처음에는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저에게 직접적으로 지시를 내리시는 상사분마저도 이제 해외 지사로 떠나게 되면서 나중 되니까 그 제 상사분이 내려야 될 그런 결정이나 그 업무에 대해서도 저한테 계속 이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주변한테 도움을 구했으면 쉽게 해결했을 수도 있을 텐데 제 성격상 남들한테 말하면 좀 부끄럽기도 하고 남들이 쟤는 일 못하는 애인가 봐 이렇게 손가락질할 것 같은 게 무섭기도 하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된 거예요. 아무리 내가 시간을 갈아 넣어도 이거는 해결할 수 없구나. 근데 그 순간 갑자기 뭔가 심장이 좀 빨리 뛰고 뭔가 막 식은땀이 나면서 저를 찾는 업무적인 전화가 오면 손이 떨리는 거예요. 저를 받는다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걸 아니까 점점 그 사무실 안에 있는 게 두려워졌어요. 빨리 여기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고 그래서 회사에 가면 다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막 제 자리에 앉아있는 게 무서우니까 괜히 화장실에 가 있거나 사람들 없는 곳에 그냥 구석에 가 있거나 그러면서 좀 도피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일적으로는 그렇게 회사에서 힘들었고 이게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다 보니까 그걸 해소하지 못해서 퇴근을 하고 집에 오면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저도 모르게 큰 소리로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또 친구들을 만나면 친구들 무시하고 저는 이제 대기업 다니니까 또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러면서 괜히 큰 소리 치고 제가 운전을 되게 얌전히 하는 편이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난폭 운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회사 내적으로는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외적으로는 정말 안 좋은 방법으로 제가 이거를 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내가 신체적으로도 힘들지만 정신적으로도 지금 무너져가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닫고 이건 더 다니면 다닐수록 안 좋은 영향만 끼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는 퇴사를 하게 됐습니다. 퇴사하신 다음에 그럼 뭘 하셨어요? 이직 준비하셨나요? 이직이라기보다 뉴질랜드에 이민을 가고 싶다라는 그런 막연한 꿈이 있었어요. 제가 20대 초에 뉴질랜드로 1년 동안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왔는데 어린 나이에 그때 기억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언젠가 내가 기회가 생기면 뉴질랜드에 가서 한번 살아봐야겠다. 이런 막연한 꿈을 갖고 있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회사 생활을 하는데 힘들고 뭔가 여기 벗어나고 싶으니까 그때 좋았던 기억이 떠오르는 거죠. 그래, 지금 여기서 내가 적응 못하고 힘들게 살 거 내가 꿈꿔왔던 뉴질랜드로 한번 가봐야겠다 해서 이민을 준비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이민을 도전까지 했다가 결국에는 이제 긴 시간 방황을 하고 이민을 못하게 됐죠. 일단은 뉴질랜드 이민 갈 준비를 어느 정도는 해놨었어요. 대충 어느 학교에 가서 어느 코스를 밟아서 저는 이제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 주방장으로 이민을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 현지 학교도 알아보고 생활비라든지 어떤 기간까지도 다 알아봤는데 막상 퇴사를 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여유가 생기고 돈이 있고 그리고 또 시간도 널널해지다 보니까 내가 살면서 지금 아니면 언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도전해보지? 라는 생각이 문득 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충동적으로 세계여행을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계획 없이 갔어요. 그래서 몇 개월 가야겠다라는 계획도 없이 떠났는데 총 7개월을 세계여행을 다녀왔고요. 회사 생활을 하면서 너무 힘들었으니까 어떤 보상 심리도 있었던 것 같고요. 낮아진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 자유의지대로 한번 여행을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고 싶으면 가고 머물고 싶으면 머물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고 떠나고 싶으면 떠나는 그런 자유로운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야,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멋진 삶을 살고 있구나. 그러니까 스스로 이런 제 모습에 자아도취가 돼서 그때는 참 행복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존감도 많이 오르고 그러면서 어떤 허영심도 생겨났던 것 같아요. 남들은 이제 퇴사하고 싶어도 못하고 그냥 현실에 순응해서 살아가는데 저는 이제 막 SNS에 여행 다니는 사진 올리면서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댓글로 야 부럽다, 나도 너처럼 살고 싶은데 멋있다 하면서 응원해 주니까 제가 진짜 멋있는 사람이 됐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현실은 사실상 제가 모아놓은 돈을 하나하나씩 까먹으면서 내가 목표했던 이민이란 꿈에 대해서는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는데 그걸 자각을 못하고 그냥 순간을 즐기고 있는 제 모습에 도취됐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중 돌이켜보면은 내가 길게 방황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막상 귀국하고 보니까 제가 준비했던 돈의 절반이 없어지니까 제 계획에 차질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이민을 가기 위해서 이 돈을 충당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충당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떠올리게 됩니다. 워킹홀리데이를 가면 현지에서 돈도 벌 수 있고 해외 생활에 적응할 수도 있고 또 영어 공부도 틈틈이 할 수 있으니까 이거 일석삼조 아닌가? 이제 그때부터는 다시 워홀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31살에 제가 떠났어요. 호주에서 1년 반 정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1차적인 목표는 돈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피하는 어떤 공장 일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래도 워킹홀리데이에 가신 분들은 현지 사람들이 잘 하지 않으려는 일 쪽으로 많이 취업을 하다 보니까 호주에 가자마자 사람들이 기피하는 뭐 육가공 공장이라든지 뭐 돌을 깨부셔야 하는 돌 공장, 냉동창고에서 치킨 가스를 만드는 그런 뭐 치킨 공장에서도 일했고요. 아무래도 계속 단순히 몸 쓰는 노동 일을 하다 보니까 신체적으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현지에서 사실상 좀 인종차별 아닌 인종차별이 있긴 해요. 어떤 공장을 가서든 처음에는 저를 굉장히 만만히 보고 심하면 처음부터 뭐 손가락질 하거나 욕을 하는 경우도 있고 무시를 당하면서 일하다 보니까 현타가 좀 왔죠. 아,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런 무시를 받으면서 일할 게 맞는 건가? 여기서 이게 맞나? 이런 현타도 왔었지만 결국에는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해외에서 살고 싶다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아, 이것도 다 견뎌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오히려 그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더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몸 쓰는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체력이 깎이고 몸도 안 좋아지고 나중에는 오른쪽 귀에 이명이 생겼어요. 그래서 일을 중단해야 될 정도로 몸이 좀 안 좋아져서 건강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마음도 좀 약해지더라고요. 어렸을 때 해외 생활했을 때는 그냥 마냥 좋게 보였던 것들이 막상 나이가 들어서 내가 여기서 평생 살아야 할 곳이라는 관점에서 지내보니까 단점들이 눈에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게다가 뭐 몸은 안 좋지, 건강은 안 좋지, 친한 사람들은 없지, 뭐 의지할 사람도 없지 하니까 결국에는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그리워지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향수병이 왔던 것 같아요. 향수병을 이제 견디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그때는 제가 꿈꿨던 이민을 포기하고 돌아온 거였기 때문에 현실과 타협을 한 선택을 한 거였잖아요. 그때부터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귀국을 했는데도 주변 사람들한테 크게 뭐 제 소식을 많이 알리진 않았고, 그리고 제가 공무원 준비를 시작을 했는데 괜히 이걸 준비했다가 잘 안 되면 사람들한테 뭐 할 말이 없고 부끄러워지니까 그때는 그냥 크게 주변 사람들이랑 소통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좀 세상과 좀 벽을 치고 공무원 공부에 집중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때 나이가 33살. 33살에 공무원 준비 시작. 아, 왜 내가 SK 나왔는데? 나 그래도 좀 공부 좀 했는데 공무원 좀 잘하지 않을까 싶기도 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사실상 제가 공무원 준비를 선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거든요. 제 가족 친지분들 중에 공무원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공무원을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리고 그분들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아, 너 정도면 구급 공무원은 금방 붙을 거다. 요즘에는 빨리 붙으면 단기 합격하는 사람들 많다더라. 그런 식으로 주변에서 이렇게 바람을 넣어주고 응원을 해주니까 저도 막연히 나 정도면은 구급은 금방 붙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첫 시험을 봤는데 생각보다 어려워서 좀 놀랐습니다. 그냥 예전처럼 공부만 하면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겠거니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시험을 보니까 안 그래도 범위도 넓고 지역적인 그런 문제도 많은데 그거를 다 외운다고 해서 끝나는 공부가 아닌 거예요. 결국에 시험에 붙으려면 내가 얼마나 빨리 시험을 푸는가, 이 연습까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험을 보고 조금 긴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거 잘할 수 있을까? 2년 반 동안 공부를 했고요. 시험은 3번을 치렀습니다. 처음에 시험에 떨어졌을 때는 좀 놀라는 정도였고 이거 잘못하면 수험 기간이 길어질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었는데 두 번째 시험에 떨어지고 나서는 이제 멘붕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감이 떨어지는 건 당연하고 자괴감이 들었어요. 내가 생각보다 똑똑한 사람이 아니구나. 잘나고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이 정도면은 조금만 대충 유령껏 하면 될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았던 거죠. 정말 원해서 이걸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해외에서 돌아오면서 현실과 타협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공무원 준비를 선택한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경쟁자에 비해서 간절함이 부족했고 그만큼 의지도 부족했던 것 같고 힘들 때 좀 버틸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도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걸 이제 두 번째 시험을 보고 나서 깨닫게 됩니다. 그때 좀 크게 슬럼프가 왔어요. 공부를 계속 유지하기 힘든 상태가 된 거죠. 의욕도 나지 않고 책상에 앉아 있어도 머리에 뭐 공부가 들어오지도 않고 잠깐은 그냥 쉬어야겠다. 머릿속 정리가 되고 하면 다시 공부를 시작하자라는 생각으로 쉬었는데 그게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니까 제가 6개월 동안 집 밖에 나가지 않고 그냥 집에서 방구석에 앉아서 스마트폰만 쳐다보는 그런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스마트폰에 빠졌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 깨달은 거죠. 아, 내가 생각보다 능력이 없다. 이거 잘못하면 공무원 떨어질 수도 있겠다. 계속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생기고 부정적으로 생각이 바뀌니까 과거에 제가 했던 선택에 대해서 후회가 들기도 하고 지금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자책하기도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만 많아지니까 그 모든 압박감과 스트레스와 불안감에서 도망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을 도피하고 이제 스마트폰 세상에 빠지게 된 거죠. 그렇게 6개월 동안 도피를 하셨고
근데 시험을 한 번 더 보셨어요? 제가 6개월 동안 은둥이 외톨이 생활을 하면서 건강도 정말 많이 안 좋아지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멘탈적으로는 굉장히 무너져 있었는데 그렇게 6개월을 생활을 하다가 우연히 어떤 영상 하나를 유튜브에서 보게 됐는데 그 영상이 마치 제 이야기 같은 거예요. 어떤 영상이었냐면 그분도 퇴사를 하시고 어떤 도전을 하셨는데 다 실패를 하면서 우울증이 오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다니면서 약을 드시고 저처럼 은둥이 외톨이 생활을 하시다가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다시 세상 밖에 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영상이었는데 그걸 보고 되게 공감을 많이 하고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울기도 많이 울었고요. 그 영상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서 아,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구나. 나만 이렇게 고민하고 있고 나만 이렇게 내가 스스로 망했다고 자책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고 또 다시 밖에 나가봐야겠다는 용기를 얻은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마지막 시험이 한 4개월, 5개월 정도 남았었거든요. 이 마지막 시험까지는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정말 열심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6개월 동안 공부를 안 하다가 마지막 뭐 3, 4개월 바짝 한다고 붙을 시험이었으면 진작에 붙었겠죠. 결과적으로는 떨어졌지만 그래도 마지막 4개월이라도 정말 열심히 후회 남지 않게 공부했기 때문에 후회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영상 하나가 저한테는 엄청난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실 자각이 필요해 라는 그 이름이기도 하잖아요. 네. 지난 6년간 좀 현실 자각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셨던 건가요? 제 삶을 돌이켜보면 큰 역경이나 고난 없이 제가 원했던 어떤 결과들을 쉽게 이뤄냈던 것 같아요. 점점 근자감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나는 뭘 해도 될 놈인가 보다. 이게 최대치를 찍었던 것이 이제 대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면서 난 될 놈이네. 그 근자감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만심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능력에 비해서 사실상 운이 좋아서 성과를 얻었던 것도 있고 주변에 도움을 받아서 제가 성과를 이룬 것도 있는데 그 모든 걸 내가 잘해서 내가 대단해서 이걸 이룬 거다라고 착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자기 객관화를 제대로 못하게 됐어요. 퇴사를 하고 이제 새로운 목표를 정할 때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내가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을 한 상태로 목표를 설정했으면 너무 막연한 이민이라는 꿈보다는 조금 더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할 수도 있었을 텐데 나는 대단해라는 그런 자만심에 빠져 있다 보니까 나 이민 가도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막연한 꿈을 선택했던 것 같고요. 중간에 조금 고난이 오거나 힘든 일이 닥치면 이거를 버티고 극복할 수 있을 만큼의 간절함이 없는 거죠.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동기부여도 부족하고 되게 쉽게 포기를 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대단한 사람이라는 어떤 근자감이 차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걸 포기하는 건 주변 상황이나 현실이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이걸 선택한 거야 라면서 자기 합리화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실패를 했을 때 반성을 하고 저를 돌이켜봤어야 됐는데 현실을 핑계 삼아서 도피하기만 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다 보니까 계속 실패와 도전 이 악순환이 반복됐던 거예요. 그런 과정이 반복되다 보니까 제가 긴 시간 방황을 했던 것 같습니다. 6년을 그렇게 어떻게 보면 허송세월이라고 할까요? 제가 정말 부정적이었을 때는 그 6년이라는 모든 기간을 정말 부정했던 것 같아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후회에 가득 차서. 제가 한참 힘들고 은둔형 외톨이 시절을 보낼 때는 다 부정적으로만 보였거든요. 과거의 저의 선택들이. 근데 조금씩 사회생활을 하고 자존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멘탈이 회복이 되면서 제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이거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어떤 게 부족했고 너무 어떤적으로 치중해서 내 삶을 계획해 나갔는지에 대한 반성을 하면서 좀 저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다시 그럼 6년 전에 퇴사 직전으로 돌아가신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사실 저는 그때 당시 퇴사를 한 걸 후회하진 않아요. 근데 뭘 후회하냐면 너무 준비 없이 막연한 목표만 가지고 퇴사를 했다. 이걸 후회하거든요. 다시 돌아가더라도 퇴사는 할 것 같아요. 근데 철저하고 꼼꼼히 준비를 해서 퇴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냐면 진짜 내가 퇴사를 하면 퇴사한 그 다음 날부터 뭘 해야겠다라는 계획까지도 짜놓을 수 있어야 그래야 이제 퇴사 후에 방황하지 않고 내가 정말 목표했던 거를 이룰 수 있겠구나라는 걸 너무 절실히 깨달아서 정말 그 정도로 세세한 준비를 하고 퇴사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퇴사를 고민하는 분들, 회사 생활에 좀 현타를 느끼는 분들한테 해주실 조언 있으신가요? 일단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꼭 퇴사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서 퇴사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요즘 유튜브에 보면 퇴사 관련된 컨텐츠가 정말 많잖아요. 근데 그 컨텐츠를 그냥 대충 보지 마시고 정말 하나하나 내가 이 사람이었으면 어땠을까라고 감정이입을 하면서 볼 정도로 많이 공부를 하고 그분들의 영상을 분석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다양한 사례들이 있잖아요. 퇴사를 고민하는. 근데 어떤 분들은 퇴사를 하고 정말 자기 길을 잘 개척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퇴사하고 난 이거 후회한다. 퇴사하지 마세요. 이런 의견을 가진 분들도 많거든요. 본인이 감정이입할 수 있는 어떤 컨텐츠들을 찾아보면서 최대한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보시고 내가 퇴사하면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라는 분석도 많이 해보시면서 좀 미리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제가 가장 부족했던 부분인데 좀 자기 객관화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한 집단에 그리고 한 직장에서만 오래 있다 보면 내 능력이나 내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이 회사를 뛰쳐나가서 사회에 나갔을 때 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내가 능력이 있는지는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고 내가 퇴사를 하고 이직을 하면 이런 장점이 있고 그리고 이런 단점이 있구나라는 걸 스스로 좀 돌이켜보는 시간을 꼭 갖고 퇴사를 고민하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 월부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잘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꼭 퇴사하기 전에 경제 공부를 많이 하고 퇴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경제 공부를 하는 것뿐만 아니고 본인이 직접 실천해 보면서 내가 이 회사를 퇴사하고 나서도 제2의 제3의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재테크 수단을 마련을 해서 뭐 적은 돈이나마 꾸준히 들어올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마련해 놓고 퇴사를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모아놓고 퇴사를 한다 한들 이게 결국에는 앞으로는 쭉 내가 모아놓은 돈을 깎아 먹으면서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도전했던 일들이 계속 실패하고 생각대로 잘 안 되다 보면 이 돈이 계속 줄어들잖아요. 자기가 모아놓은 돈을 갉아먹게 되고 결국엔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사람이 자신감이 떨어지고 조바심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뭐 도전적인 생각을 하기보다는 조급한 마음에 부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아놓은 돈뿐만 아니고 내가 퇴사를 하고 나서도 다른 방향에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파이프라인 정도를 마련해 놓고 퇴사를 하시면 좀 더 안전적인 상황에서 이직을 준비할 수도 있고 사업을 준비할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여행을 가서도 돈이 들어오는 상황이면 마음이 편하게 여행할 수 있으니까 월급뿐만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이 자산을 통해서 돈이 들어오는 수익 구조를 만들어 놓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정말로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정말로 내가 여기서 퇴사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그 회사 내에서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제 힘든 상황을 남들한테 얘기하지 않고 혼자서 끙끙 싸매고 있다가 업무의 압박이나 스트레스가 터져서 퇴사를 선택하게 됐는데 만약에 그때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 도와주세요. 저 힘들어서 못 버티겠습니다. 이랬으면 생각보다 쉽게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그러면 퇴사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쭉 회사를 다녔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본인이 정말 지금 정말 퇴사할 정도로 힘드신가? 뭐 힘들다면 이거를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노력을 해봤는가 생각을 해보시고 그 노력까지도 해봤는데 아 이거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싶으시면 퇴사를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내가 여기를 퇴사한다고 해서 여기보다 더 좋은 회사를 갈 수 있을 거란 보장은 절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버티는 것과 이곳을 벗어나는 선택 중에 어떤 게 미래를 위해서 맞는 선택일지를 다시 한번 퇴사에 대해서 깊게 고민해 보시는 게 일단 1순위인 것 같습니다. 50세에 딱 은퇴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펑펑 돈 쓰면서 살고 싶어요. 펑펑 돈을 어떻게 씁니까? 그럼 예를 들어 펑펑 돈을 쓰는 게 예를 들어 한 월 500이다. 그러면요. 그러면은 한 20억 정도 있어야 됩니다. 20억 넘어 있어야 될 겁니다. 펑펑 말고요. 한 월 300으로 바꾸면 300 정도 주택을 포함한 총자산 같은 경우는 12억에서 15억 이 정도 있으면 될 겁니다. 주택을 가진 사람들은 뭐 활용을 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65세 정도 가면은 또 이제 국민연금이 나오게 되니까 국민연금을 또 활용해도 됩니다. 펑펑 쓰면서 살려면은 조사를 해보면은 노후에 걱정 없이 내가 정말 돈 걱정 없이 있을 수 있다는 자산이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50억도 불안하답니다. 100억입니다. 그 정도 같으면은 내가 이제 걱정 안 한다. 내가 돈을 좀 잃어도 뭐 언제 걱정 없다 하는 것이죠. 50억만 가져도 혹시 하는 부분. 왜냐하면 해봐야 집이 한 10억, 20억 들어가니까요. 금융자산 들어가 있고 하니까. 너무 이것은 좀 극단적인 경우긴 한데요. 50세에 절대 퇴직하고 그냥 펑펑 쓰면서 사시지 말고요. 한 65세까지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직장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이러는 과정에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직장의 일이라는 것은 계속 가져가신다 생각하고요. 대신 60세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적정생활비가 이것도 이제 평균을 말씀드리면은 서울 지역을 따지자면은 부부 기준으로 해서 적정생활비가 대략 한 35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적정생활비가 매년 한 4% 정도 오릅니다. 그러면 18년 되면 2배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물가가 한 3% 정도 오르고요. 그 다음에 소득이 오르니까 또 좀 오릅니다. 이것은 이제 국민연금 서베이의 결과입니다. 5년 동안 서베이 한 것을 생활비 오른 것을 계산해 보니까 한 4% 정도 올랐습니다. 그 뭐 앞으로는 덜 오를 수 있을 텐데요. 지금까지 데이터로는 4%고 그러면 18년 동안이면은 2배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지금 350만 원이면은 한 20년 되면은 한 700만 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병원비, 의료비까지 포함한 가격일까요? 떨어지고 이제 거기 의료비도 이제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수치이고요. 그 다음에 의료비에 대해서는 생각보다는 의료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막 공포심에 의료비가 많이 들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대질병에 걸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의료비가 많이 증가하는 것이고요. 큰 질병만 피해 가신다면은 의료비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아직까지는 잘 돼 있어서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내가 병이라도 걸리면 사실 웬만한 사람 월급만큼 나간다고 들었거든요. 그게 이제 한국은행에서 얼마 전에 보고서 나왔던 게 거의 400만 원에 육박했거든요. 당연히 한 사람 월급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월급이니까요. 왜 내 월급이나 그 사람 월급이나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부모님 제발 운동 좀 하시라고 그러고요. 건강검진 자주 하시고 당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게 돈 버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한 100살까지 산다고 했을 때 얼마 정도가 제가 60세에 딱 들고 있어야 되는 돈이에요? 그걸 이제 350만 원 계산하면요. 국민연금이 20년 이상 납입한 사람은 한 100만 원 정도 지금 받습니다. 100만 원 기준으로 하면은 그러면은 250만 원 추가로 만들어내면 되거든요. 250만 원을 추가로 만들어내려면은 여기에 한 300을 곱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7억 5천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넉넉하게 잡으면은 400을 곱하시면 돼요. 그러면 10억입니다. 그러면 7억 5천에서 10억 사이인데요. 주택 포함입니다. 그 정도 같으면은 이제 딱 정확하게 생활비가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이제 여유자금도 가져야 되니까요. 그것은 이제 따로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나요? 서울 지역과 지방은 아까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고요. 가계 자산의 차이가 부동산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방은 당연히 그거보다 적고, 그래서 전국을 이제 평균으로 해서 한 60세 정도 전후한 사람들의 총 자산이 대략 5억 원 정도 됩니다. 주택을 포함했어요. 금융 자산을 대략 8천만 원 정도 갖고 있고, 나머지가 이제 부동산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5억 원 정도 된다는데 여기에는 국민연금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계금융복지조사이긴 한데 국민연금은 자기가 돈을 낸 거잖아요. 자기 돈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10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는다 생각하면은 대략 자산으로 생각하면은 한 3억 원 정도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100만 원을 받는 분들은 평균적으로 5억 원에다가 3억 더하면은 그래서 우리나라 가계 전반적으로는 대략 한 7, 8억 정도 자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을 포함했어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에 대해서 너무 극단적으로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물론 지금 제도가 변하지 않으면 걱정을 해야 됩니다. 국가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지 없을지 부분이 이제 퀘스천이 생기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제도를 변화시켜야죠. 그거는 이제 생물처럼 제도는 변화가니까요. 국민연금 제도라는 것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제일 기본적인 노후복지 제도입니다. 이 근간이 흔들리면 국가가 망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국가가 망하면은 국민연금도 망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30년, 50년은 어떤 일이 날지 모를 일이고요.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보다 국민연금을 제일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충실히 해놓고 그 다음에 그 리스크에 대해서는 사적연금으로 보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국민연금 안 들고 싶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아직은 수익비가 뭐 그렇게 손해보거나 다른 거에 비해서 나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지역가입자가 아닌 이상은 또 회사에서 4.5%를 주거든요. 손해볼 거 없습니다. 근로자는. 내가 국민연금을 납입했는데 4.5%는 회사가 준 겁니다. 절반은. 저 같은 30대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안 주면 국가가 도적질을 한 것이죠. 세대 간의 도적질입니다. 한 세대가 다른 세대의 돈을 또 도적질해 간 것이죠.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국가가 나중에 또 부족한 부분은 또 세금으로 들어옵니다. 재정 지출인 것이죠. 그래서 국가가 적자가 증가하는 겁니다. 재정적자 당연히 증가하죠. 일본이 왜 재정적자가 저렇게 쌓였느냐? 그 공적연금하고 건강보험입니다. 그 두 가지 때문에 재정적자가 저렇게 쌓이는 것이고요. 우리 재정적자 안 쌓이겠다고 하면은 그 노인들이 이제 다 어려워지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앞으로 정부 부채 비율은 증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 통제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정부 부채 비율이 저렇게 증가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부채 비율이잖아요. 분자에는 정부 부채가 있고 분모에는 GDP가 있습니다. GDP 성장률이 일본은 30년 동안에 1% 이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0에서 1%의 성장에 머무르면은 큰일 납니다.
성장률만 2에서 3% 정도로만 갖다 놓아도 정부가의 부채를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저성장이 되더라도 2에서 3% 정도의 성장을 유지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의 어려움은 리스크는 많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부채를 늘리지 않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은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유지하는 것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고령화 저성장 시대에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사실은 어렵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동력 투입, 그 다음에 자본의 투입, 이걸로 성장이 많은 부분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건물하고 항만 도로 다 지어놨고 그 다음에 노동은 인구는 생산 인구는 줄어들고 저성장이라는 것은 지금의 기준으로 보아서는 필연적입니다. 필연적인데 그러면은 어떤 돌파구가 있느냐 하는 것인데 그게 결국 혁신입니다. 사회 곳곳에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뿐입니다. 그런 부분에 기술 혁신을 통해서도 될 수도 있고 사회 제도의 혁신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도 있고 그게 이제 일종의 소프트웨어나 제도의 이제 생산성입니다. 선진국화 되어 가면은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부가가치를 높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인구도 좀 늘어나긴 했지만은 미국이 저렇게 1인당 GDP가 불과 2000년에 비해서 지금 보면 2배 이상 증가했거든요. 미국이 그 성장을 하게 된 동력이 혁신입니다. 이노베이션 쪽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노베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수출 디펜던트이기 때문에요.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채가 증가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생산 능력이 받쳐주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 정부 부채 비율, GDP 비율. 일본이 지금 260% 이러고 미국이 100몇십 %, 우리나라가 50% 이런 이야기 하는 건데요. 부채가 늘어나더라도 GDP가 늘어나면은 이 비율이 일정하게 돼요. 그래서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유지하는 것, 그게 더없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연금이든 혹은 투자든 이 방법을 따라하면 그래도 노후에 좀 먹고 살 걱정 크게 덜 수 있다. 사적연금이 이제 퇴직연금, 연금저축 이런 것들 ISA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퇴직연금이 제일 큰 부분이겠죠. IRP하고. 근데 거기 뭘 담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연금을 하고 있더라도 그 안에 들어있는 엔진이 한 해 2%, 3% 오르면은 자산 축적이 엄청나게 더딥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50대, 60대인 분들은 채권의 비중을 거의 50% 이상 가져가라고 말씀드려요. 특히 60대 정도 되면 거의 절반 이상은 가져가야 됩니다. 최소한. 그런데 30대인 분들은 그리고 직장을 다니고 있고 그런 분들은 그냥 주식 다 하셔도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채권 예금을 다 해요. 주식을 다 하셔도 됩니다. 근데 채권도 얼마 전에 마이너스 나고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2016년, 17년 이때 금리가 거의 제로금리처럼 갔습니다. 1에서 2%. 그러다가 지금 금리가 이제 4% 이 정도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이 한 7, 8년 정도 채권 펀드 보면 수익률 별로일 겁니다. 해봐야 2% 이 정도일 겁니다. 예금보다 안 나왔네 이럴 텐데요. 이제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 좀 높아져 있었어요. 이제 과거보다는 훨씬 높게 나올 겁니다. 거의 한 10년 가까이 채권이 사실은 크게 역할을 못했어요. 수익률이 안 좋아가지고요. 그거는 채권금리가 계속 낮은 데서 오르는 국면이라 가지고요. 근데 좀 지금은 이제 높아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50%는 어디다 넣을까요? 그거는 이제 부동산 리츠 같은 경우에 좀 집어넣고요. 주식에 좀 집어넣고. 주식도 이제 배당주라든지 이제 나이가 한 50, 60 정도 돼 가면은 이제 소득 인컴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기 근로소득은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인컴이 있으려면은 그게 이제 리츠도 인컴을 주고 채권도 이자를 주고 그다음에 배당주는 배당을 주고 하는 식으로 해서 그런 캐시플로우가 나오는 자산들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 이자가 쏠쏠한가요? 그게 이제 많이 주는 것도 있고요. 한 10% 주는 것도 있고, 5, 6%도 주고 그렇습니다. 증권주식 같은 경우도 그렇게 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도 그렇게 주고, 이렇게 주는데요. 지금 이제 배당 수익률은 배당주의 가격이 장기적으로 올라가면요. 배당 수익률은 똑같더라도 배당 금액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자꾸 앞으로의 배당 수익률은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배당주도 이제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배당주의 가격이 오르는 것들. 그 가격 안 오르면은요, 배당 수익률 똑같으면은 배당 금액도 똑같습니다.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은 배당금이 매년 증가하는
기업들인 것이죠. 그래서 미국은 그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50년 동안 계속 배당 금액을 증가시켜 왔다. 이런 것을 배당 킹, 그 다음에 30년 동안 계속 증가해 왔다. 그 배당 귀족,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배당 수익률의 문제가 아니에요. 배당 금액이 매년 증가해 왔느냐 하는 것들. 이 부분을 이제 기준으로 삼거든요. 그거는 마치 기업으로 따지자면은 영업이익이 지금 높은데 계속 정체 상태에 있는 기업보다는 영업이익이 매년 이렇게 올라가는 기업. 이게 이제 좋은 기업인 것이죠. 영업이익이 그렇게 매일 올라가니까 배당 금액도 증가하겠죠. 결국 그거하고 관련되니까요. 그런 기준으로 보통 배당주는 선택하고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은 지금 배당주를 사서 한 10년 지나면은 내가 지금 산 거에 비해서는 배당 금액이 계속 증가했으니까요. 배당 수익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30대에는 주식을 다 하지만 60대부터는 그 비중을 또 줄이라고 하셨어요. 30대는 계속 돈을 넣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했다가 돈을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또 싼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고 펀드에서 돈을 안 찾아도 내 월급으로 생활비를 씁니다. 그래서 이거 놓아두고 계속 장기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60대는 생활비를 꺼내 써야 됩니다. 주식에 투자했다 가격이 30% 떨어졌다. 팔아서 생활비를 끄집어내야 돼요.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하더라도 인컴이 나오는 것. 왜냐하면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배당이나 이자나 임대료에서 내가 어느 정도 생활비를 일부분 커버하면 그래도 견딜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없으면 부득이 팔아야 돼요. 그래서 채권의 비중을 좀 높이고 주식의 비중을 낮춰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게 이제 자기의 자산 가치를 온전히 보존한다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캐시플로우가 인컴이 나오는 자산을 해야 되고요. 지금처럼 이제 주가가 또 한 2, 3년 오르다 보니까 사람들은 또 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식이 영원히 오르는가 보다 하는데요. 아닙니다. 주식 떨어지면 살벌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60대 자기가 와서 이제 직장도 없고 생활비도 월급이 뚝 끊어지면 이 공포 상태거든요. 월급이 매월 돈이 들어오다가 이제 아무리 온라인에 들어가서 두드려봐도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지금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돈을 써야 되는데 뭐 한 50억씩 모아놓으면 걱정 없죠. 근데 이제 아슬아슬하게 모여 있는데 그걸 주식을 했다가 가격이 20, 30% 떨어졌다. 생활비는 꺼내 써야 된다. 좀 꺼내 쓰다 보면은 큰일 납니다. 나이 들어서는 내 돈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많잖아요. 지키는 것이 당연히 어렵죠. 목돈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목돈을 노리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목돈을 쓰고 싶은 유혹도 많습니다. 근데 그냥 조심해야 될 것은 보통 보면 은퇴 창업하는 부분 위험하고요. 그 다음에 자녀 결혼 비용 이것도 자기 은퇴 자산에서 빼야 됩니다. 빼면은 꽤 커요. 사실은 내가 이만큼 모아놨는데 했는데 결혼시키고 나면 확 줄어들어 버립니다. 이거 안 돼주면은 나 결혼 못 한다니까 또 그것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이제 목돈에 대한 리스크도 있고요. 그 잘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대 질병 덜커덕 걸리면은 그것도 이제 돈이 나가게 되고 이제 이혼을 하게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혼하게 되면은 재산이 다 반씩 나눠지기 때문에 재산상 타격은 그게 제일 큽니다. 그래서 황혼이혼 부분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사기 당하는 부분. 의외로 금융사기들 요즘 보면은 피싱 사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죠, 사실은요. 금융사기 이런 것뿐만 아니라 투자 사기도 있고, 그 다음에 금융사기라고는 할 수 없고 고수익에 대한 잘못 투자. 이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곳곳에 나의 목돈을 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면에서 나의 돈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게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안전하면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 자산이 좀 견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표현을 하는데요. 영어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솔리드하다면 느낌이 팍 오실 수가 있는데요. 그럼 견고하면은 어떤 것이었냐 하면은 가격이 떨어지고 회복을 못 한다든지 이거는 견고하지 못한 겁니다. 근데 내가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은 떨어지고 회복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종목 가지면 안 됩니다. 잘못하다가 80% 떨어지고 회복 못하면 노후자금 다 날려요. 근데 S&P 500 같은 경우는 떨어져도 시간이 지나면 회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잘 견디면 돼요. 캐시플로 나오는 걸 가지고 잘 견디면 되는데요. 그런 게 이제 솔리드한 것입니다. 절대 안 떨어진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내가 솔리드하게 하려고 예금을 100% 가진다? 그러면 물가도 커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자기의 실질 가치가 구매력이 떨어져요. 그것도 솔리드한 게 못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채권이나 예금을 한 50% 갖고 그 다음에 리츠가 부동산이죠. 부동산을 한 10에서 20% 갖고 배당주를 갖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당주도 가장 우량한 국가에 이제 그런 배당주를 갖게 되고 그래서 좀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같은 이제 30대, 40대 직장인들도 관심 갖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좀 더 어려서부터 준비하면 더 도움이 되겠네요. 당연합니다. 제발 젊을 때 30대 분들, 제가 만일 20대로 돌아간다면 저는 은행에서부터 직장을 시작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30대 중후반부터 이제 투자회사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만일 20대로 들어간다면은 제가 모으는 저축의 자산은 주식에 다 하겠어요. 사실은요. 제가 그랬으면 했을까 하는 생각이고, 그래도 그 당시는 고금리라서 덜 억울합니다. 지금은 금리도 낮잖아요. 그때는 금리가 10% 이랬어요. 그래서 그 정도 수익률은 괜찮았어요. 그때도 그러는데요. 지금은 더욱더 예금과 주식의 차이는 훨씬 크거든요. 근로소득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자산 축적된 것은 60대는 이만큼 축적을 극대화해 놨어요. 주식 잘못하면 콱 떨어지지만은 이제 자산을 축적하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그 주가 떨어져도 별로 안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또 새로 저축 계속 하시잖아요. 그럼 싼 가격에 계속 또 사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보시면 이게 수익률을 훨씬 높여줘요. 저는 이제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으니까요. 퇴직연금 기간 이런 것들이. 근데 한 10년, 15년 정도 이렇게 대략 10년만 보더라도요. 주식 막 확 빠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10년 동안 역시 보니까 주식 펀드가 압도적입니다. 도미네이팅 합니다. 제 것보다. 중간에는 저를 많이 괴롭혔죠, 사실은. 그렇긴 한데 또 오르고 떨어지고 하면서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확실히 다른 어떤 것보다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은 사실은 저는 이제 지금부터 주식을 하려면 이제 리스크가 있죠. 왜냐하면 갑자기 주식이라는 것도 한 30% 빠져가지고 10년 동안 그렇게 갈지도 모릅니다. 그런 리스크가 있지만은 나이 30세라면은 10년 가도 괜찮아요. 10년 동안 낮은 가격에 계속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올라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대신 올라갈 수 있는 나라에 주식을 사셔야 됩니다. 부모님들 세대는 공적연금 제도도 늦게 도입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적연금이라는 것은 사실은 거의 없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제도의 미비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자기 스스로 저축을 해서 모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소득은 많지 않은데 이제 자녀에 대한 투자가 많잖아요. 요즘이야 자녀를 1명 뭐 이렇게 낳지만은 그때는 3명 이렇게 낳기 때문에 자녀 투자가 되게 많습니다. 결국은 이제 자녀에 대한 투자로 자산을 키워놓은 것이죠. 지금 세대는 다만 불행하게도 그 리턴을 못 받습니다. 옛날에는 키워놓으면 리턴을 받았는데 이제는 리턴을 못 받기 때문에 어려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처 세대라고 그러는데요. 자기가 부모님을 봉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에게 부양을 받지 못하는 첫 세대다가 이제 60년대생들이나 50년대생들을 일컬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실은 많이 투자를 해놨어요. 자녀에 대한 투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리턴이 없는 시기가 들어왔기 때문에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후 준비에 대한 것들이 이게 참 재밌어요. 사람들이 이제 심리학적으로 실험을 해보면요. 그냥 돈을 주면서 내가 소득을 벌었을 때 저축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내가 준비를 안 했을 때 모습을 하나 보여주는 겁니다. 저면은 막 이제 어이구 내 돈이 없네. 오늘 또 끼니도 제대로 못 이었네 하고 저기 준비된 사람은 뭐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걸 딱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저축의 행태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축을 하자 이런 것보다 더 좋은 수는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 자기의 모습을 상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거냐? 간접 경험으로 일본이나 우리나라의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준비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일본에 보면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진짜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공적연금도 안 되어 있고 집도 없고 하는 사람들은 그건 정말 극빈층에 가까운 것이고요. 그거는 좀 예외적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제 생활비가 좀 빠듯하게 지낸다는 것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생활이 좀 덜 자유롭고 덜 윤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사례들을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그러면 이제 스스로 준비가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준비 안 되면은 과거에는 60세에 퇴직을 한다 생각하면은 대충 보내면은 5년 정도 아프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남자들은.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여성들이 이제 남은 집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생활하면 됐거든요. 그게 불과 한 15년, 20년 전만 해도 그랬었어요. 한 75세 이 정도 사이에 많이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훨씬 길어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준비를 안 하면은 대응이 안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도와줄 수도 없어요. 자녀가 5년, 10년은 부모님을 도와도 주고 그러죠. 30년 동안 어떻게 도와주겠습니까? 자녀가 나이가 60, 70이 되었을 때까지 도와주기는 어렵게 되고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부터는 그래서 노후 준비는 정말 내가 앞으로 60세부터 시작해서 30에서 40년 동안에 내가 소득이 필요하다 생각하면요. 그냥 심플하게 현재 실질 소득으로 계산하더라도 한 해에 내가 4천만 원을 쓴다 하면은 얼마입니까? 그냥 단순하게 30년을 계산해도 12억입니다. 그냥 그렇게 계산해 보시면 돼요. 그냥 생활비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내가 오래 사는 것이 효과가 그만큼 큰 겁니다. 좀 늦었다고 생각하는 분들한테 조언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가 손실이 많이 났을 때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위험한 것을 선호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포카를 쳤는데 10만 원 남았다. 에이, 이거 한꺼번에 털어놓고 내가 되든 말든 한번 베팅을 해본다 하다가 결국 다 날리고 가요. 그래 베팅해가지고 돈 벌을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포카는 그렇게 쳐도 돼요. 100만 원 잃고 끝나니까요. 근데 삶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삶은 내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걸로 가지고 베팅을 하면 뭐지? 사람들이 리스크 테이킹이 된다는 것이죠. 나이가 들어서 돈도 얼마 안 많은데 리스크 테이킹이 된다? 딱 털어낼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그럴 경우 그냥 기본부터 차근차근 하면서 쌓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쌓아가야 되느냐? 나의 인적 자본, 이게 근로소득을 버는 것이잖아요. 이걸 탄탄히 해야 됩니다. 더더욱이. 다른 말로 한다면은 내가 자격증을 딴다든지 뭐 이런저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일을 하는 기간을 늘려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준비를 하고 해야 돼. 그 토대죠. 그 토대를 튼튼히 해야 되는 것이죠. 얼마 안 되는데 이거 가지고 리스크 테이킹, 이게 사람들의 행동에 있어서 가장 큰 오류입니다. 오히려 손실에 대해서 리스크 테이킹을 해버리는 것이죠. 젊을 때는 모르고 포커도 그러면 괜찮은데요. 삶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내가 기본의 토대를 쌓아간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좀 늦었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자격증을 따니까 월 한 300원 받더라. 그럼 거기에 이제 올인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1년 치면 3,600이에요. 10년 치면 3억 6천입니다. 그 정도의 자산을 모으는 셈이 되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내가 그 정도의 길을 밟아가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않은 길을 밟아가면은 뭐 한 5% 확률로 성공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95% 확률로 훨씬 어려운 길을 가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정도의 길을 가는 것, 그게 저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